그래, 더 이상 못 견디겠으면 그냥 이혼해. 나도 이제 진절머리가 나내려. 그날 오후 경부고속도로 아스팔트의 열기는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듯 쉼없이 돌아가는 자동차 에어컨을 뚫고 들어오는 듯했다. 지우는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남편 민준과 시어머니 박 여사가 함께 차에 탄 이후로 언제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운전을 해봤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2년 전 연말 보너스로 구입한 이 차가 오늘따라 유난히 비좁게 느껴졌다. 차마 내뱉지 못한 말들과 폭풍전야처럼 내려앉은 긴장감으로 실내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들은 박 여사의 먼 친척 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주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지윤에게는 3년처럼 느껴졌던 3일이었다. 일과 아이 계획에 대한 의례적인 질문에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수행하느라 정신없었던 3일. 마치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개인 비서가 된 기분이었다. 뒷자리가 너무 덥구나. 예, 에어컨 좀 더 세게 틀어봐라. 박 여사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언제나처럼 부탁이 아닌 부드러운 명령조였다. 지우는 대답 없이 손을 뻗어 에어컨 다이얼을 조금 더 강하게 돌렸다. 차가운 바람이 금세 강하게 느껴졌다. 룸미러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았다. 어제 행사에서 기념품으로 받은 합죽선을 목에 부채질하고 있는 언제나 불만으로 가득 찬 그 얼굴. 당신은 운전할 때 그렇게 긴장 좀 하지 마. 편하게 해. 그러다 사고 나겠어. 이번에는 조수석에 앉은 민준의 목소리였다. 그는 막 잠에서 깨어난 듯 하품을 길게 하며 게으르게 몸을 풀었다. 거의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운전한 아내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었다. 지우는 마음 한구석에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를 인내심의 마지막 조각을 찾으려 애쓰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긴장한 거 아니야, 오빠. 집중하는 거야. 집중은 무슨. 얼굴 좀 펴. 꼭 빚쟁이한테 쫓기는 사람 같잖아. 민주는 가볍게 쏘아붙이고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게임을 시작했다. 휴대폰에서 터져나오는 총성과 폭발음이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타이어 소리와 뒤섞여 차 안을 가득 메웠다. 지우는 입을 다물었다. 대답해봤자 소용없었다. 어떤 대답이든 반박으로 여겨질 것이고 그 반박은 더 긴 논쟁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그 흐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순종적이지 않은 아내, 남편에게 대드는 여자, 윗사람을 공경할 줄 모르는 며느리가 되어 있을 터였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남편의 모든 생활은 그녀의 노동의 대가로 유지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아까 영미가 그러더라. 박 여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지우는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영미는 오늘 결혼한 신부의 어머니였다. 영미가 너는 언제쯤 박 여사한테 손주 안겨줄 거냐고 묻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혼났네. 지유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녀의 시선은 끝이 보이지 않는 도로에 고정되어 있었다. 너 병원은 다녀봤니? 혹시 일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 몸이 허해져서 애가 안 생기지. 여자는 본디 집에서 남편 내조하고 아이 키우는 게 도리야. 아침부터 밤까지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박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래, 들었지. 어머님 말씀이 맞아. 당신 그냥 회사 그만두는 게 어때? 내가 벌면 되잖아. 민준이 거들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유는 그 말을 듣고 실수할 뻔했다.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웃음이었다. 민준이 돈을 번다고. 그는 마지막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거의 5년째 위장 실업자 상태였다. 다시 진지하게 구직 활동을 한 적이 없었다. 이유는 항상 있었다. 전공이랑 안 맞아. 연봉이 너무 짜. 팀장 인상이 안 좋아 보여. 회사가 너무 멀어.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관리비, 아파트 대출이자, 식비, 심지어 민준의 담뱃값과 데이터 요금까지 모두 지윤의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 오빠.
내가 일 그만두면 우리 뭘로 먹고 살아? 지윤이 낮고 절제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건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이지. 당신은 아내로서 지지하고 기도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 돈은 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라고. 민주는 마치 성공한 인생 강사라도 된 듯한 가르치는 투로 말했다. 오늘 아침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 사 마실 돈도 아내에게 받아 쓴 남자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었다. 맞다. 맞아. 그리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좋은 차 있으면 뭐하니? 자궁이 말라 비틀어졌는데 박 여사의 말이 지윤의 명치를 정확히 꿰뚫었다. 너무나도 날카롭고 잔인한 그 말에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숨이 막혀왔다. 지금까지 그녀는 모든 모욕을 삼켜왔다.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결혼 생활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과정이라 여겼다. 하지만 오늘 경부고속도로 82km 지점에서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부서져 내렸다. 여기저기 금이가 있던 인내심의 잔이 마침내 산산조각 나버렸다. 민주는 차 안의 분위기가 바뀐 것을 감지했는지 마침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는 지윤을 돌아보았다. 왜 말이 없어? 어머님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잖아. 다 당신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나도 남편으로서 당신한테 제일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당신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면 그만둬야지. 난 애도 못 낳고 커리어만 쫓는 아내는 필요 없어. 애도 못 낳는 여자? 불임이라는 단어가 지윤의 귓가에 맴돌았다. 3년 전 의사가 했던 말과 같았다. 아니, 의사는 불임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자궁 내 환경 때문에 임신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불가능은 아니라고 했다. 의사는 큰 비용과 부부 양측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련의 치료와 임신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지윤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돈도 모아두었다. 하지만 민주는 늘 거절했다. 자연스럽지 않다거나 나중에 돈 더 모이면 하자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면서 그는 최신 게임 콘솔을 사는데 돈을 썼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건 아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여자의 도리에 대한 문제도 아니었다. 이건 권력의 문제였다. 그들은 그녀가 일을 그만두길 원했다. 그녀가 경제적 통제력을 잃고 민준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기를, 그래서 약해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 집안의 가장은 나야. 그러니까 당신은 내 말에 따라야 해.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회사 그만두라고 했으면 그만둬. 자꾸 대들지 말고. 당신 그 잘난 척하는 독립적인 태도 이제 지긋지긋해. 뒤에서 박 여사가 거들었다. 내 아들이 너 같은 며느리 데리고 사느라 보살이 다 됐지. 다른 남자였으면 진작에 이혼당했어. 그리고 거기서 모든 폭발의 기폭제가 된 마지막 한마디가 나왔다. 민주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지윤을 쏘아보았다. 아니면 혹시 당신 이제 나랑 살기 싫어진 거야? 그래. 그럼 됐어. 당신이 더 이상 못 견디겠으면 그냥 이혼해. 지금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나도 이제 진절머리가 나. 정적. 대시보드 위에 놓인 민준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게임 소리가 차 안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지우는 온몸의 피가 잠시 돈섰다가 이내 격렬하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상한 전율, 차갑고 날카로운 새로운 에너지가 솟구쳤다. 그녀는 민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애원하거나 굴복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무서울 정도로 텅 빈 눈빛이었다. 진심이야. 지윤이 속삭였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자신의 협박이 먹혔다고 생각한 민주는 비웃었다. 당연히 진심이지. 아내가 저렇게 제멋대로인데 뭐하러 이 결혼을 유지해? 지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앞을 바라보았다. 시선은 도로에 고정되었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녀의 손이 움직여 왼쪽 방향지시등을 켰다. 차가 속도를 줄이며 갓길로 향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뭐 하려고 멈춰? 민준이 당황하며 물었다. 위험하잖아. 고속도로에서 왜 함부로 차를 세워? 박 여사가 뒤에서 소리쳤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브레이크를 밟아 한적한 갓길에 차를 완전히 세웠다. 차 앞에는 마른 억새풀과 주황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뒤에서는 차들이 맹렬히 질주했다. 그녀는 시동을 껐다. 엔진이 꺼지자 정적은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다시 민준을 돌아보고 룸미러로 박 여사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감정 없이 차가웠다. 내려. 그녀가 내뱉은 말은 단 한마디, 그것뿐이었다. 민준과 박 여사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내리라니 무슨 소리야? 민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다. 내리라고 했어. 지윤이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한음절 힘을 주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확고했다. 헤어지고 싶다며? 나한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며? 좋아. 지금부터 시작하자. 내 차에서 내려. 너 미쳤어? 민준이 소리쳤다. 지윤아, 너 어떻게 시어미한테 이럴 수 있어? 박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지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모든 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버튼을 눌렀다. 딸깍 하는 소리가 마치 결정의 종소리처럼 들렸다. 다시 말, 안 해. 내려. 그녀가 으르렁거렸다. 민주는 지윤을 바라보며 이것이 단지 농담이거나 허세라는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가 본 것은 낯선 여자의 얼굴이었다. 감정이 죽어버린 여자, 한계에 다다른 여자의 얼굴이었다. 망설이는 동작으로 민주는 문을 열었다. 그는 지윤이 자신을 막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윤은 그저 앞만 똑바로 응시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려 갓길의 자갈 위에서 어색하게 섰다. 어머님 내리세요. 지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다. 싫다. 네가 어떻게 이 어미를 길 한복판에 버리고 가려고 해? 이 천하의 몹쓸 것. 지윤은 마침내 자신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차를 돌아 뒷문으로 가더니 거칠게 문을 열었다. 내리세요, 어머님. 아니면 제가 끌어내릴 겁니다. 그 위협에 지가 막힐 듯한 지윤의 눈빛이 더해지자 박 여사의 기세는 한풀 꺾였다. 투덜거리고 욕을 퍼부으며 그녀는 마침내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아들 민준 옆에 섰다. 민준은 광활한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작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더러운 옷이 든 작은 손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민준의 휴대폰, 지갑, 심지어 생수병까지 모든 것이 차 안에 남아 있었다. 지우는 운전석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문을 닫고 모든 문을 잠그고 시동을 걸었다. 그녀는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오직 앞만 바라보았다. 민주는 마침내 상황을 파악하고 창문을 쾅쾅 두드렸다. 지윤아, 문 열어. 너 진심이야? 지윤아. 지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어를 넣고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천천히 차를 움직여 본선으로 다시 합류했다. 룸미러를 통해 남편과 시어머니 그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소리치고 손을 흔들다가 이내 화가 난 듯 허공에 발길질을 했다. 그들의 그림자는 점점 작아지고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도로의 구비와 어스름한 저녁 속으로 사라졌다. 경부고속도로 82km 지점에서 지유는 자신의 과거를 버렸다. 그녀는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영혼과 육신을 갉아먹던 그들을 떠났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차 안의 고요함이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다시 주행 차선으로 진입할 때의 엔진 굉음과 바람 소리가 잦아들자 이제 남은 것은 에어컨의 단조로운 소음뿐이었다. 옆 조수석은 비어 있었고 뒷좌석도 마찬가지였다. 더 이상 박 여사의 불만 섞인 혀 차는 소리도
민준의 휴대폰에서 울려 퍼지던 게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지윤과 그녀의 생각만이 존재했다. 핸들을 잡은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분노를 억누르기 위한 떨림이 아니었다. 거대한 아드레날린 폭발이 가라앉은 후의 떨림이었다. 가속 페달을 밟는 다리에 힘이 빠졌다. 갓길에 차를 세워야 했다. 잠시 멈출 필요가 있었다. 다음 휴게소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보였다. 지유는 차를 돌려 인적이 드문 가장 구석진 곳에 주차했다. 차의 시동을 끄자마자 그녀의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핸들 위로 머리를 숙였고 울음이 터져 나왔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정화의 눈물이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마치 그녀가 수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상처, 모든 실망, 모든 고통을 씻어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흐느껴 울며 갇혀있던 모든 감정이 아무런 제약 없이 터져나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고 숨이 가빠왔다. 그녀는 한때 사랑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순진한 소녀를 위해 울었다. 그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피로에 지쳐있던 워커홀릭 여성을 위해 울었다. 그녀는 마침내 이제 그만 이라고 말할 힘을 찾은 자기 자신을 위해 울었다. 영원처럼 느껴졌던 몇 분이 지나자 울음은 잦아들고 작은 흐느낌만 남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룸미러에 비친 퉁퉁 부은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눈은 빨갛고 머리는 조금 헝클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너머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보였다. 그녀의 눈에 깃든 한 줄기 빛, 저항의 빛이었다. 그녀는 대시보드에 놓여있던 민준의 휴대폰을 집었다. 화면이 켜지며 민준 오빠 친척이라고 저장된 번호로부터 수십 통의 부재 중 전화가 표시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예상대로 같은 번호와 다른 몇몇 친척들의 번호로부터 수십 개의 부재 중 전화와 메시지 알림이 와 있었다. 알림창에 뜬 몇 개의 메시지를 훑어보았다. 지윤아, 어디니? 어머님이랑 민준이 두고 갔다며. 전화 좀 받아. 애처럼 굴지 마. 네가 너무했어. 당장 돌아와서 두 사람 모셔가. 지유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너무나도 빨리 그들은 그녀를 비난했다. 단 한 명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왜 그녀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필요한 마지막 증거였다. 그녀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증거. 망설임 없이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전원을 끄는 옵션이 나타나자 그것을 선택했다. 화면이 어두워졌다. 외부 세계가 차단되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오직 자기 자신과 함께 있고 싶었다. 한편 수십 킬로미터 뒤에서 민준과 박 여사는 막 불이 켜진 고속도로 가로등 아래 서 있었다. 분노로 가득 찼던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다.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대형 트럭들이 위협적으로 가까이 느껴졌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야. 민준이 어머니에게 소리쳤다. 어머님이 자꾸 지윤이 몰아붙이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고. 뭐? 이제 와서 이어미 탓을 해? 아까 이혼하자고 소리 지른 건 너였잖아. 난 그냥 충고 좀 한 것뿐인데. 이은혜도 모르는 놈. 박 여사가 날카롭게 맞받아쳤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싸웠다. 그 순간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지 못한 채 편안한 삶에 익숙했던 두 사람이 오만함 때문에 황량한 곳에 버려진 것이다. 민주는 몇몇 승용차를 멈춰 세우려 했지만 어두운 고속도로 갓길에 멈춰서는 차는 없었다. 강도로 오해받았을지도 모른다. 배고픔이 위를 쥐어짰고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갔다. 민주는 주머니를 뒤져 지폐 몇 장이라도 있기를 바랐다. 텅 비어 있었다. 그의 지갑은 지윤의 차 안에 있었다. 그의 모든 카드, 신분증이 그곳에 있었다.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이제 어떡하니? 민준아, 엄마는 더는 못 서 있겠어. 다리가 너무 아파. 박 여사가 거의 울먹이며 칭얼거렸다. 민주는 좌절감에 머리를 쥐어뜯었다. 자신이 바보 같았다. 무력감을 느꼈다. 지금까지는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지윤이 있었다. 온라인 택시를 불러줄 지윤, 음식값을 계산해줄 지윤,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지윤. 이제 지윤은 떠났고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지윤 없이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거의 이 시간 동안 길 위에서 헤맨 끝에 고속도로 순찰차 한 대가 마침내 그들을 발견하고 멈춰섰다. 극심한 수치심을 느끼며 민주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한 버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내와 다투다가 아내가 그냥 가버렸다는 것이었다. 마음씨 좋은 순찰대원은 그들을 가장 가까운 톨게이트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곳에서 민주는 어쩔 수 없이 사촌에게 전화해 서울로 돌아갈 차비를 빌려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굴욕적인 속죄의 여정처럼 느껴졌다. 그 시각 지우는 이미 다시 길을 나선 후였다. 마음은 훨씬 차분해졌고 생각은 더 명료해졌다. 차 안의 침묵은 더 이상 귀를 먹먹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평온하게 느껴졌다. 이 침묵은 생각할 수 있는 공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남은 여정 동안 기억의 조각들이 낡은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급 아파트를 광고하는 대형 광고판을 지나쳤다. 큰 승진을 했을 때 민준에게 사고 싶은 아파트 브로슈어를 신나게 보여주던 밤이 떠올랐다. 이거 우리 투자야. 오빠, 우리 미래를 위해서 희망에 가득 차서 말했었다. 민주는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게임에 몰두했다. 네가 알아서 해. 돈은 네가 있잖아. 무심하게 대답했다. 다음 날 아파트 계약을 하러 갔을 때 서류에는 그녀의 이름만 적혀 있었다. 민주는 은행일은 귀찮다는 이유로 동행을 거부했다. 몇 킬로미터 더 가자 사람들로 붐비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보였다. 작년 박 여사의 생신날이 떠올랐다. 보너스를 받은 지유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다. 민준의 모든 친척을 초대했다.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저녁 내내 들려온 것은 불평뿐이었다. 스테이크가 좀 질기네, 음료가 덜 다네, 서비스가 왜 이렇게 느려. 절정은 계산서가 나왔을 때였다. 지윤이 신용카드로 계산하자. 박 여사는 옆에 앉은 친척에게 지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속삭였다. 돈 많은 며느리 두니 저렇게 유세 떠는 꼴 좀 봐. 그날 밤 지윤은 레스토랑 화장실에서 남몰래 울었다. 그녀는 옆에 텅 빈 조수석, 민준이 늘 앉던 자리를 힐끗 보았다. 야근을 마치고 늦은 밤까지 카페나 PC방에서 민준을 픽업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민준은 땀 냄새나 담배 냄새를 풍기며 차에 타자마자 잠이 들곤 했다. 반면 지우는 졸음과 사투하며 집까지 운전해야 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피곤해? 라는 질문도 없었다. 늘 있는 말은 나 내일 늦잠 잘 거니까 깨우지 마. 너무 피곤해. 뿐이었다. 한때 결혼 생활의 작은 돌멩이라 여겼던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와 보니 그녀가 등 위에 짊어지고 있던 거대한 바위처럼 보였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집을 짓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벽돌을 쌓은 것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다른 이들은 그저 그늘에 머물며 지붕이 낮다거나 바닥이 더럽다고 불평만 해댔을 뿐이다. 차가 아파트 단지 정문을 통과할 때 그녀의 마음이 이상했다. 이곳은 그녀의 집이었다. 매달 대출금을 갚고 있는 집, 가구 하나하나 직접 고른 집. 하지만 지금까지 이 집은 결코 그녀의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박 여사가 머물 때마다 생겨나는 불문율이 있었고 모든 구석에 민준의 게으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잠시 조용히 앉아 아이보리색으로 칠해진 집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 이 집을, 처음으로 그녀는 이 집을 되찾을 것이다. 차에서 내려 당당한 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 공기가 다르게 더 가볍게 느껴졌다. 그녀는 탁자 위에 차키를 내려놓고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거실의 푹신한 소파에 몸을 뉘었다. 텅 비고 하얀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치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인생 같았다.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텅 빈 캔버스. 더 이상 어떤 색을 써야 하는지 지시하는 사람도 붓터치를 비판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탁자 위에 놓아둔 민준의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려 그녀의 상념을 깨뜨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었다. 같은 번호로부터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다. 민준아, 어디야? 나랑 어머님 톨게이트 도착했어. 데리러 와. 지우는 그 메시지를 읽었다. 동정심도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무감각한 감정뿐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다. 더 이상 그녀의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시원한 물 한 병을 꺼내 절반을 단숨에 들이켰다. 너무나 상쾌했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다시 켜고는 바로 연락처 앱을 열었다. 단골 열쇠 수리공의 번호를 찾았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지금 힐스테이트 하이츠로 와주실 수 있나요?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전부 바꾸려고요. 결정은 내려졌다.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날 밤, 새로운 디지털 도어락이 삐리릭 소리를 내며 설치되었을 때 지유는 알았다. 그녀는 단지 민준과 박 여사를 문 밖에 가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잠그고 밝은 미래를 향한 문을 연 것이었다. 그녀는 큰 집안에 혼자 있었지만 이보다 더 안전하고 온전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지유는 킹사이즈 침대 한가운데서 잠이 들었다. 더 이상 한쪽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게임에 실컷 빠져 자정이 훌쩍 넘어 침대로 올라오는 남편을 위해 넓은 공간을 남겨두지 않았다. 오늘 밤 그녀는 팔다리를 쭉 뻗고 피부에 닿는 시원한 시트의 감촉을 느끼며 베개를 마음껏 껴안았다. 그녀는 깊이 잠들었다. 지난 5년간의 그 어떤 밤보다도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침은 잠투정하는 민준의 불평이나 아침 식사에 대한 박 여사의 잔소리가 아닌 평화로운 정적과 커튼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로 그녀를 맞이했다. 지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몇 초 동안 혼란스러웠다. 뇌가 주변의 공허함을 처리하려 애썼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열쇠 수리공에게 건 전화. 그녀가 내린 결정.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후회하지 않았다. 죄책감도 없었다. 가벼웠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맨발로 시원한 원목 마루를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크고 높은 옷장 앞으로 향했다. 이 옷장은 말없는 증인이었다. 그녀는 오른쪽 문을 열었다. 그녀의 공간. 자신의 돈으로 산 업무용 블라우스, 원피스, 캐주얼 의류들이 깔끔하게 걸려 있었다. 모두 잘 관리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리고 왼쪽 문, 민준의 공간을 열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명품 셔츠, 가죽과 데님 재킷 컬렉션, 비싼 티셔츠 더미, 아래 선반에는 한정판 스니커즈와 한 달치 아파트 대출금과 맘먹는 가격의 가죽 구두가 줄지어 있었다. 그곳에 있는 거의 모든 물건은 그녀가 사준 것이었다. 생일 선물, 민준이 취업에 실패했을 때 위로 선물, 혹은 친구가 새 물건을 가진 것을 보고 민준이 토라져서 사준 것들. 기억이 1년 전쯤 명품관에서의 어느 오후로 거슬러 올라갔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이끌고 유명 남성 부티크로 들어갔다. 자기야, 이 재킷 좀 봐. 완전 멋지지? 나중에 다국적 기업 면접 볼 때 입으면 딱이겠다. 그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지우는 가격표를 보고 하마터면 살에 들릴 뻔했다. 그녀의 이주치 월급에 해당하는 가격이었다. 오빠, 이건 너무 비싸. 그녀가 속삭였다. 민준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아, 진짜. 당신은 남편한테 너무 계산적이야.
내가 이걸 뭐 하려고 사달래.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외모 가꾸는 거잖아. 이것도 다 우리 미래를 위한 거지. 내가 좋은 직장 얻으면 당신도 좋잖아? 그렇게 뒤집힌 논리는 항상 통했다. 남편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에 눈이 멀어 있던 당시의 지우는 결국 신용카드를 긁었다. 재킷은 샀지만 물론 다국적 기업의 면접 제의는 한 번도 없었다. 그 재킷은 친구들과 카페에서 자랑하기 위해 몇 번 입었을 뿐이었고 그 카페 계산서조차 종종 그녀가 내주었다. 지우는 손을 뻗어 부드러운 가죽 재킷의 소매를 만졌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더 이상 상처나 후회는 없었다. 그저 차갑고 명료한 깨달음만 있었다. 그녀는 잘못된 밭에 씨를 뿌려왔다. 기생식물에 물을 주어왔다. 그녀는 천천히 옷장 문을 닫았다. 그 물건들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포장할 것이다. 모두 민준의 것이고 민준이 가져가야 할 것들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부엌으로 이어졌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이 부엌은 그녀의 꿈이었다. 그녀가 직접 디자인했다. 주말에는 여기서 민준과 함께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는 상상을 했었다. 결코 실현되지 않은 꿈이었다. 민준에게 부엌은 지윤의 영역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도움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자신이 먹은 그릇 하나 씻는 법도 없었다. 이 부엌에 더 자주 나타난 사람은 오히려 박 여사였다. 한 번 방문하면 몇 주씩 머물렀지만 그녀의 방문은 돕기 위함이 아니라 감시하기 위함이었다. 지우는 양념 서랍을 열었다. 모든 통이 가나다 순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처음 이것을 본 박 여사의 날카로운 말이 떠올랐다. 무슨 구멍가게 열 것도 아니고 별걸 다 라벨 붙여놨네. 옛날에 이 어미는 그냥 손맛으로 뚝딱뚝딱 다 했어. 그래서 어미 음식이 더 맛있고 정이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박 여사는 요리를 시작하곤 했다. 그것은 지윤에게 마늘 까기부터 생선 손질까지 모든 준비 작업을 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박 여사는 식탁에 앉아 지시만 내릴 뿐이었다. 요리가 완성되면 그녀는 자랑스럽게 민준에게 내놓았다. 아들, 이거 엄마가 한 거야. 많이 먹어. 집밥 그리웠지? 요즘 젊은 것들 음식은 이런 깊은 맛이 없어. 민주는 개걸스럽게 먹으며 어머니를 극찬했다. 시어머니가 남긴 난장판을 치우느라 지치고 땀 흘리는 지윤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지윤은 작은 냄비를 꺼내 물을 채우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다. 찬장을 열어 라면 한 봉지를 찾았다. 몇 달 동안 먹지 않은 음식이었다. 민준과 박 여사는 라면을 불량식품, 없는 사람들 음식으로 여겼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항상 요구하던 건강한 식재료를 사는 데는 단돈 10원도 보태지 않았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그녀는 조리대에 기댔다. 눈은 냉장고 위에 놓인 디지털 액자를 향했다. 액자는 그들의 추억을 슬라이드쇼로 보여주고 있었다. 결혼식 사진이 나타났다. 지우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눈은 사랑과 희망으로 빛났다. 옆에 선 민주는 활짝 웃으며 늠름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그 미소 뒤에 그토록 거대한 게으름과 특권의식이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 다음은 3년 전 발리 여행 사진이었다. 그 여행은 전적으로 지윤의 보너스로 충당되었다. 지윤은 발리 여행을 가고 싶다는 민준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일해서 실적 목표를 달성해야 했던 것을 기억했다. 발리에 있는 동안 민주는 오직 휴식을 취했다. 반면 지우는 긴급한 업무 이메일에 답장하느라 계속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당신 휴가 온 거 맞아. 맨날 일 생각만 하고. 민주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핀잔을 줬었다. 사진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집들이 사진이었다. 사진 속 지윤과 민주는 양가 부모님 사이에 서 있었다. 지윤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반면 박 여사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집이 며느리가 아닌 아들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듯 민준의 팔을 꽉 잡고 있었다.
그 행사가 끝나고 모든 손님이 돌아간 후 박 여사는 지윤을 옆으로 불렀다. 예, 내가 충고 하나 할게. 이제 너희도 집이 생겼으니 명심해라. 이 집은 민준이 집이야. 너는 남편 집에 얹혀 사는 거야. 그러니 남편 잘 모셔야 한다. 너 일한다고 바빠서 집안일 소홀히 하고 남편 불행하게 만들면 안 돼. 그때까지만 해도 좋은 며느리가 되려 애썼던 지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 집의 벽돌 한 장, 시멘트 한 포대가 자신의 땀방울로 사들인 것이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등기부 등본에 적힌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라고. 사실은 민준이 자신에게 얹혀 사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화목을 지키기 위해 사랑 때문에 그 모든 말을 참았다. 냄비에 물이 끓고 있었다. 지우는 면을 넣고 천천히 저었다. 라면 수프의 고소한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지금 그녀가 원하는 삶처럼 단순하고 정직하며 가식 없는 향기였다. 너무나 맛있게 느껴지는 라면으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커피잔을 들고 거의 들어가지 않았던 방, 민준의 서재로 향했다. 그 방은 사실 공동 서재로 꾸민 곳이었다. 그녀는 책상 2개를 놓았다. 그녀의 책상은 노트북, 서류 더미, 필기구가 정돈되어 있었다. 반면 민준의 책상은 게임 콘솔, 게임 타이틀 더미, 그리고 1년 전 그가 조립한 고사양 게이밍 PC로 가득했다. 이거일 구하려고, 이력서 업데이트하고, 링크드인에서 네트워킹하려고, 그것이 그가 지윤에게 된 핑계였다. 하지만 그 방은 결코 구직 활동에 사용되지 않았다. 그 방은 그의 게임 동굴이었다. 지윤이 잠든 후에도 민주는 종종 새벽까지 그곳에서 가상의 친구들에게 소리를 지르곤 했다. 방벽에는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다. 거기에는 2년 전 그녀가 작성했던 임신 준비 계획표가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병원 상담 일정, 영양제 복용 시간, 배란일, 모든 것을 희망에 가득 차 꼼꼼하게 적었었다. 그녀의 기억은 희망이 산산조각 났던 그날로 돌아갔다. 차가운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의사는 그녀의 의학적 상태, 불규칙한 배란을 유발하는 PCOS에 대해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이것이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몇 가지 치료 옵션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분의 전폭적인 지지입니다. 의사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우는 힘을 얻으려 민준의 손을 꽉 잡았지만 그의 손은 차갑고 수동적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은 말이 없었다. 집에 도착해서 지윤이 다시 그 문제를 꺼내려 하자 민준은 폭발했다.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그래. 너무 야심이 많아서 자기 건강보다 커리어를 더 중시하니까. 이제 봐. 이렇게 됐잖아. 위로의 말도 안아주는 것도 없었다. 오직 비난뿐이었다. 민주는 의학적 사실을 지윤의 잘못으로 둔갑시켰다. 그는 그녀의 상태를, 그녀의 야망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았다. 그의 연약한 자존심을 늘 불편하게 했던 바로 그것을. 그날 이후 민주는 더 이상 임신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지윤이 시도할 때마다 그는 화제를 돌리거나 됐어. 그냥 순리에 맡기자. 2년이면 다 생기게 돼 있어. 라고 말했다. 지금 그 방에 서서 좌절된 희망의 기념비가 된 화이트보드를 바라보며 지윤은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 안도감을 느꼈다. 민준 같은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유독한 환경에서 아버지로서 모범이 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지우개를 들고 한 번의 단호한 움직임으로 보드 위의 모든 글씨를 깨끗하게 지웠다. 텅 빈 하얀색, 그녀의 미래처럼. 그녀는 남은 하루를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며 보냈다. 클래식 음악을 꽤 큰 볼륨으로 틀었다. 모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했다. 시들어가던 테라스에 화초에 물을 주었다.
이 집의 모든 구석이 다시 그녀의 것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한때 쓰라린 기억으로 그녀를 조롱하는 듯 했던 벽들이 이제는 힘을 실어주며 속삭이는 것 같았다. 이곳은 그녀의 영토다. 이곳은 그녀의 성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곳의 유일한 여왕이다. 그녀는 그들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준과 박 여사는 분명 그녀의 집 문 앞에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눈물 없이, 망설임 없이, 오직 진실만으로 그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녁이 다가오는 오후 5시경 온라인으로 호출한 택시 한 대가 지윤의 아파트 정문 앞에 멈춰섰다. 뒷문이 열리고 민준이 그 뒤를 이어 박 여사가 내렸다. 그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민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어제 입었던 셔츠는 구겨지고 더러워 보였다. 박 여사의 얼굴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타오르는 분노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서둘러 현관문으로 향했다. 민준은 남은 오만함을 모두 긁어모아 배를 누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집키를 꺼내 열쇠 구멍에 넣으려 했다. 한 번 밀어 넣었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조금 더 거칠게 다시 시도했다. 여전히 들어가지 않았다. 왜 이래? 키가 안 먹히잖아. 그가 억지로 계속 시도하며 투덜거렸다. 인내심이 바닥난 박 여사는 아들을 밀쳐냈다. 넌 하는 게 뭐니? 이리 줘봐. 그녀는 열쇠를 빼앗아 직접 시도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게 안에서 잠근 게 틀림없어. 일부러 저런 거야. 지윤아, 문 열어. 지윤아. 민준이 나무 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다. 오후에 화초에 물을 주던 몇몇 이웃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문 열어. 이 천하의 몹쓸 거사. 문 안 열면 내가 이 문 부숴버릴 줄 알아. 박 여사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날카롭게 울렸다. 집 안에서 지우는 그 모든 소란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었지만 찻잔을 든 손은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될 줄 예상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현관문 바로 위 2층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다. 커튼을 살짝 젖혔다. 아래의 광경을 보기에 충분했다. 비참하면서도 통쾌한 광경. 지금까지 그녀를 짓밟아온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의 집으로 들여보내달라고 구걸하는 노숙자처럼 보였다. 대답이 없자 민주는 더욱 화가 났다. 그는 문을 몇 번 걷어찼다. 지윤아, 문 열라고 했지. 여기 내 집이기도 해. 나도 여기 있을 권리가 있어. 바로 그때 지윤은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창문을 천천히 열었다. 작은 삐걱 소리에 민준과 박 여사의 시선이 즉시 쏠렸다. 그들은 위를 올려다 보았다. 거기 읽을 수 없는 평온한 표정으로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지윤을 보고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오, 드디어 나왔구나. 이 인정머리 없는 것. 박 여사가 지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퍼부었다. 빨리 내려와서 문 열어. 동네 사람들 구경거리 만들 셈이야? 지윤은 시어머니의 분노에 응수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민준에게 향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오빠? 여기 오빠 집이기도 하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소란 속에서도 또렷하고 차분하게 들렸다. 당연하지. 나는 내 남편이고 이 집의 가장이야. 민준이 자신감을 되찾으려는 듯 큰 소리로 대답했다. 지윤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눈까지는 웃지 않는 미소였다. 미안하지만 정정 좀 해야겠네. 첫째, 곧 당신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게 될 거야. 둘째, 이 집은 기초공사부터 지붕 기와까지 전부 내 돈으로 산 집이야. 등기부등본에 적힌 이름은 김지윤, 당신 이름은 없어. 그러니 당신은 여기에 아무런 권리가 없어.
그 말들은 너무나 차분하고 사실적으로 발언되어 민준에게는 강력한 뺨처럼 느껴졌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지윤의 말이 사실임을 알았다. 그는 이 집 대출금에 단돈 10원도 보탠 적이 없었다. 제 말 듣지 마, 민준아. 널 겁주려고 저러는 거야. 박 여사가 부추겼다. 그녀 역시 마음속으로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우는 그녀를 무시했다. 당신들은 들어올 수 없어. 그녀가 말을 이었다. 어젯밤에 도어락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뭐,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우리를 쫓아내는 거야? 민준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쫓아내는 게 아니야. 지윤이 마치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 참을성 있게 대답했. 나는 내 것을 되찾는 것뿐이야. 떠나기로 선택한 건 당신들이었잖아. 기억해? 어제 82km 지점에서 이혼하자고 한 건 오빠였어. 나는 그냥 당신의 요구를 들어준 것뿐이야. 박 여사는 극적으로 울기 시작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아들아, 내 아내가 하는 짓 좀 봐라. 우리가 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렇게 배신을 해. 이 은혜도 모르는 며느리 같으니라고. 지우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들이 그녀에게 무엇을 주었단 말인가? 상처, 경제적 부담, 모욕, 그만 돌아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윤의 목소리가 굳어지기 시작했다. 경비 아저씨,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요. 그 위협에 그들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이 아파트 단지 경비원들은 엄격하기로 유명했다. 이웃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도 충분히 끔찍한데 경비원에게 끌려 나가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다. 그들이 망설이는 것을 보고 지우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몇 분 후 그녀는 다시 현관문에 나타났다. 문을 활짝 열지는 않았다. 큰 여행 가방 2개와 트렁크 하나를 내놓기에 충분할 만큼만 열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그들의 발 앞에 테라스에 내려놓았다. 이게 뭐야? 민준이 어리둥절하며 물었다. 당신들 물건이야. 옷이랑 개인용품 전부 싸놨어. 일단 중요한 것들만. 나머지는 나중에 내 변호사 통해서 가져가. 지윤이 설명했다. 그들의 짐을 싸놓은 그 행동은 최후의 일격이었다. 이것이 더 이상 허세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것은 끝이었다. 민주는 여행 가방들을 보고 이어서 지윤의 차가운 얼굴을 보았다. 그의 남은 분노가 모두 증발하는 것 같았다. 그 자리를 차가운 공포가 대신했다. 지윤아, 제발 이러지 마.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며 애원으로 바뀌었다. 우리 잘 얘기할 수 있잖아. 내가 미안해. 어제는 내가 너무 흥분했어. 사과하기엔 너무 늦었어, 오빠. 지윤이 대답했다. 어제의 당신 감정은 그동안 당신 마음속에 있던 진짜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야. 민주는 지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윤은 한 걸음 물러서며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거리를 유지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는 날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고 지윤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그녀는 화면 하나를 보여주었다. 공동명의 통장은 동결시켰어. 당신 이름으로 된 추가 신용카드도 전부 정지시켰고, 그리고 당신 휴대폰 번호, 데이터 요금제가 끝난 것 같네? 그것도 내 명의로 된 거였으니까. 민주는 반사적으로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다. 모바일 뱅킹 앱을 열려고 했다. 실패. 인터넷 연결이 끊겨 있었다. 전화를 걸려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단절되고 고립되었다. 타격은 치명적이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서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지윤을 바라보았다. 지윤아, 그럼 난 이제 어떡해? 처음으로 지윤은 마음속에서 작은 떨림을 느꼈다. 동정심이 아니라 한때 그를 사랑했던 여자의 잔재였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건 더 이상 내 일이 아니야. 오빠, 당신도 이제 어른이잖아. 가장이라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봐. 그 말을 끝으로 지우는 문을 닫았다. 쾅 닫지 않았다.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닫았다. 안에서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나도 최종적으로 들렸다. 밖에서 민준과 박 여사는 그저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망신당하고 쫓겨나고 모든 자원에서 차단된 채 그들은 자신들의 짐이 담긴 여행 가방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집 앞에 버려진 것이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그들에게는 갈 곳도 돈도 서로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커튼 뒤에서 지유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민준이 마침내 여행 가방 중 하나 위에 힘없이 주저앉아 고개를 깊이 숙이는 것을 보았다. 박 여사는 어쩔 줄 몰라 서성이다가 결국 아들 옆에 앉았다. 그들은 자꾸 패배한 모습이었다. 지유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을 뿐이다. 짐이 벗겨졌다. 그녀는 몸을 돌려 창문과 그 너머의 광경을 뒤로했다. 이제는 너무나 넓고 평화롭게 느껴지는 집의 거실로 걸어갔다. 첫 번째 전투는 그녀의 승리였다. 그녀는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민준과 박 여사는 서울에서 자신들을 받아줄 유일한 친척에게 전화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박 여사의 여동생인 민준의 이모였다. 경비원의 휴대폰으로 부른 택시기사와 요금 실랑이를 벌인 끝에 그들은 서울 동부의 좁은 골목에 있는 이모 집에 도착했다. 그 집은 지윤의 집과 180도 달랐다. 작고 빽빽하고 답답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박 여사는 즉시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큰 재앙에서 막 살아남은 사람처럼 동생을 껴안고 통곡했다. 민주는 그녀 뒤에서 가장 비참한 희생자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낡은 소파가 놓인 좁은 거실에서 선전선동이 시작되었다. 네가 알아야 해. 숙자야. 박 여사가 흐느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일부러 쉰 듯 떨렸다. 내 며느리, 그 지윤이란 애, 마음이 악마 같아졌어. 우리가 우리 집에서 쫓겨났어, 숙자야. 길 잃은 개처럼 쫓겨났다고 항상 부유한 생활을 하는 언니와 조카를 부러워했던 순박한 이모는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그녀는 언니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쫓겨나다니, 형님, 무슨 일이에요? 문제는 걔가 너무 오만해졌다는 거야. 민준이 재빨리 이야기를 가로챘다. 자기 커리어가 잘 풀리기 시작하니까 분수를 잊어버렸어. 나를 남편으로 존중하지도 않고 어머님이 좋게 타이르셨는데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 절정은 어제였어. 차 안에서 사소한 문제로 다퉜는데 나랑 어머님을 고속도로 한복판에 내려놓고 가버렸어. 민주는 자신이 이혼을 요구했던 부분은 의도적으로 빼놓았다. 그는 지윤을 늙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험한 곳에 버릴 만큼 무정하고 비정한 괴물로 묘사했다. 자기가 돈 번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내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린 거지. 박 여사가 가짜 눈물을 훔치며 덧붙였다. 그 집, 그 차, 그 모든 게 걔를 눈멀게 했어. 커리어에 방해될까봐 아이도 갖기 싫어하고 완전히 삐뚤어진 요즘 여자가 된 거야. 숙자야, 내 아들이 너무 불쌍해. 저런 아내를 얻어서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거짓인 그 이야기는 이모와 함께 듣고 있던 이모부의 귀에는 너무나 설득력 있게 들렸다. 그들은 겉모습만 보았다. 항상 값비싼 물건으로 치장한 민준. 개모임에서 며느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던 박 여사. 그들은 그 모든 사치의 비용을 누가 실제로 지불했는지는 전혀 몰랐다. 그날 밤 지윤의 폐륜에 대한 소문은 마른 들판의 불처럼 번져나갔다. 이모가 몇몇 친척에게 건 전화를 시작으로 이야기는 진주박씨 종친회 가족 카톡방으로 퍼져나갔다. 메시지들이 연발 사격처럼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세상에 지윤이가 정말 그랬다고? 요즘 여자들은 돈 좀 만지면 분수를 잊어버리는 게 문제야. 민준이랑 박 여사님 너무 불쌍하다. 민준이처럼 참을성 있는 남편 만난 걸 감사해야지.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친부모나 마찬가지인데 막 샤워를 마치고 쉬려던 지유는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화면을 힐끗 보았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가족 카톡방에서 수십 개의 알림이 와 있었다. 호기심에 앱을 열자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인격이 디지털 공간에서 학살당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그녀는 모든 메시지를 읽었다. 이상하게도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그저 피곤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얼마나 쉽게 자신을 판단하는지, 가장 극적인 이야기에 얼마나 빨리 편승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의 아버지 쪽 큰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유는 전화를 받기 전에 긴 숨을 들이마셨다. 여보세요, 큰아버님. 그래, 지유나. 이모한테 안 좋은 소식을 들었다. 네가 민준이랑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냈다는데 사실이냐?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무겁고 추궁하는 듯 했다. 쫓아낸 게 아니에요, 큰아버님. 제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지유는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대답했다. 그게 그거지. 그 집은 너희 공동의 집이잖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대화로 풀어야지 그렇게 쫓아내고 그러면 쓰나. 집안 망신이야, 망신. 큰아버님, 이 문제는 좋게 해결하기엔 너무 복잡해졌어요. 지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해결 못할 일이 어디 있어. 네가 아내로서 좀 더 참고 양보해야지. 자존심 좀 낮추고 남편한테 사과해. 가서 민준이랑 시어머니 모셔오고 문제 키우지 마라. 지금 이모네 좁은 집에서 신세 지고 있다는데 불쌍하지도 않니? 지유는 잠시 침묵했다. 그들을 데리러 가서 집으로 다시 데려오고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상상을 했다. 그녀는 다시 돈 버는 기계가 되고 하녀가 되고 모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웠다. 안 돼요, 큰아버님. 제 결정은 확고해요.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윤아, 고집 부리지 마라. 이혼녀 될 셈이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싶어? 다시 잘 생각해봐.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충고는 감사하지만 큰아버님,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제가 살아가는 거죠. 저한테 무엇이 최선인지는 제가 알아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지유는 큰아버지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거대한 가족의 흐름에 맞서는 것은 엄청난 힘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녀는 카톡방 알림을 끄고 휴대폰을 소파에 던져버렸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다. 바로 그때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여동생 지혜에게서였다. 지유는 같은 설교를 들을까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언니, 괜찮아? 지혜의 목소리는 꾸짖는 것이 아니라 걱정스러웠다. 응, 지혜야. 괜찮아. 지윤의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었다. 나 가족 카톡방에서 하는 말 하나도 안 믿어. 분명히 사정이 있을 거 아냐. 언니, 정말 괜찮은 거지. 내가 필요하면 말해. 그 단순한 한마디에 지윤의 방어벽이 약간 흔들렸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다. 감동의 눈물이었다. 심판의 폭풍 속에서 한 손이 그녀에게 뻗어온 것이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녀가 속삭였다. 푹 쉬어, 언니. 그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나는 언니 편이야. 뭐든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해. 망설이지 말고. 그 전화는 상처에 바르는 연고 같았다. 지유는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동생의 지지는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그녀는 그 가족의 선전선동이 자신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감정의 경랑이 휩쓸고 간 밤이 지나고 지유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최고의 블레이저를 입고 지친 기색을 가리기 위해 옅은 화장을 했다. 중요한 약속이 있었다. 그녀는 차를 몰아 도심의 한 오피스 빌딩으로 향했다. 로비에서 그녀는 법무법인 라온이라는 간판을 읽었다. 이혼 및 여성 인권 사건 전문으로 유명하고 날카롭기로 소문난 친구가 추천해준 차 변호사와 약속을 잡아두었다. 크림색 톤의 시원한 사무실 안에서 지우는 30대 후반의 지적이고 공감 어린 눈빛을 가진 차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자, 지윤 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차 변호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리고 지윤은 이야기했다. 그녀는 결혼 초기부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준의 직장이 오래가지 못했던 것, 그녀가 서서히 모든 경제적 책임을 떠맡게 된 과정, 시어머니의 언어폭력, 그들의 비상식적인 요구들,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는 무기가 되었던 난임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녀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지난 5년간의 급여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 집과 차의 대출 상환 증명서, 심지어 그녀가 대신 지불한 민준의 신용카드 청구서 몇 장까지 차 변호사는 끼어들지 않고 꼼꼼히 들으며 때때로 메모를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이해심이 어려 있었다. 마침내 지우는 이야기의 절정에 이르렀다. 82K임 지점에서의 일이에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고 전 그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변호사님. 지윤이 이야기를 마쳤다. 차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감탄 어린 눈빛으로 지윤을 바라보았다. 지윤 씨는 정말 강한 분이시네요. 그리고 이곳에 오신 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차 변호사는 그들이 취해야 할 법적 절차를 설명했다.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재산 분할 소송을 위해 모든 자산 소유권 증거를 준비하는 것. 그녀의 말에 따르면 재산 분할 소송은 지윤 측이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또한 모든 형태의 협박으로부터 보호를 신청할 것을 제안했다. 그들은 분명 가족이나 친구들을 통해 지윤 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려 할 겁니다. 강해지셔야 해요. 이제부터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소통은 저에게 맡기세요. 직접 상대하지 마세요. 차 변호사가 조언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지우는 어깨의 짐이 절반은 덜어진 기분이었다.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법적인 방패가 있었다. 사실과 증거라는 탄약이 있었다. 시댁에 저급한 선전선동은 더 이상 그녀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차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건네며 자신을 대리할 전권을 부여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이미 자기 편에 똑똑한 장군을 두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모 집에서의 생활은 민준에게 지옥 같았다. 그는 10대인 두 사촌과 좁은 방을 함께 써야 했다. 에어컨은 없었다. 뜨거운 공기를 돌리는 시끄러운 선풍기만 있을 뿐이었다. 사생활도 없었다. 매일 전기 요금이 올랐다거나 쌀이 빨리 떨어진다는 이모의 수동 공격적인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박 여사의 처지도 나을 게 없었다. 부자 사모님이라는 지위는 사라졌다. 이제 그녀는 귀찮은 난민에 불과했다. 더 이상 마음대로 명령할 수 없었다. 동생 집에서는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집안일을 도와야 했다. 민주는 점점 더 좌절했다. 고속도로에서 사촌에게 빌린 돈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수입원은 없었다.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절망 속에서 그는 자신이 아직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자산, 그의 비장의 카드를 떠올렸다. 그녀의 이름은 아름, 그가 몇 번 방문했던 고급 헬스클럽의 접수원이었다. 물론 그 회원권도 지윤이 결제해 준 것이었다. 아름은 젊고 예쁘고 매우 살가웠다. 민주는 종종 그녀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작은 선물을 사주며 자신을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포장했다. 아름은 그가 지윤에게 그렇게 자신있게 이혼을 요구했던 이유 중 하나였다.
그의 환상 속에서 그는 지윤과 이혼하고 아내 재산의 절반을 얻어 아름과 함께 즐거운 새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남은 자신감을 긁어모아 민주는 이모의 휴대폰으로 아름에게 연락했다. 아름 씨, 나 민준이에요. 미안해요.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죠. 휴대폰이 고장나서. 그는 거짓말로 시작했다. 어머, 민준 씨. 네, 연락 기다렸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전화기 너머 아름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즉시 민준의 기운을 북돋웠다. 별일 아니에요. 집안일이 좀 있어서.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 있어요? 우리 만날까요? 할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와, 마침 오늘 오전 근무라. 오후는 비어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오빠?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아름을 평소처럼 비싼 카페에 데려갈 수 없었다. 돈이 없었다. 머리를 빨리 굴렸다. 그냥 쇼핑몰 푸드코트 어때요? 거기 순댓국이 먹고 싶어서.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알았어요, 오빠. 그럼 이따 봐요. 그날 오후 민주는 취업 면접을 보러 간다는 핑계로 어머니에게 돈을 조금 빌렸다. 그는 10,000원 서울 시내버스를 타고 길고 지루한 여정을 견뎌냈다. 편안한 자가용에 익숙했던 그는 이제 빽빽한 인파 속에서 온갖 땀 냄새를 맡아야 했다. 이것이 현실의 첫 번째 딱이었다. 그는 쇼핑몰에 먼저 도착했다. 구석 자리를 잡고 아이스티 한 잔을 시켜 초조하게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름이 나타났다. 그녀는 평소처럼 세련되고 매력적이었다. 그녀는 민준 앞에 앉아 환하게 웃었다. 그래서 무슨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름이 대화를 시작했다. 민준은 용기를 내기 위해 헛기침을 했다. 아름 씨, 솔직하게 말할게요. 사실 제가 제 신분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아름이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사실 저 결혼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아름이 반응하기 전에 서둘러 말을 이었다. 결혼 생활은 거의 끝났어요. 아내랑 별거 중이고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에요. 아름은 조용히 그 정보를 소화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보다는 호기심이 더 강했다. 그래요? 왜 이혼하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 커리어에 너무 바빴어요. 우리 가치관이 더 이상 맞지 않았죠. 남편으로서 제가 필요로 하는 걸 채워주지 못했어요. 민주는 다시 희생자 역할을 연기하며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별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 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아름을 바라보았다. 아름은 얼굴을 붉히는 듯했다. 오빠, 설마 저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름씨. 이 이혼 절차가 끝나면 우리 진지한 관계를 시작하고 싶어요. 아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능력 있는 남자와 편안하게 살겠다는 그녀의 환상이 현실이 될 것 같았다. 이혼 절차, 오래 걸려요? 그리고 재산 분할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민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자존심과 과시욕에 이끌려 그는 허풍을 떨기 시작했다.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재산 문제도 걱정 마요. 모든 자산이 우리 공동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집, 차, 예금까지. 법원에서 공평하게 나눠줄 거예요. 제 몫을 받게 되겠죠. 그걸로 우리 새 출발 자금을 마련하면 돼요. 아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그 모든 것을 상상하며 반짝였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자로서 그녀는 확신이 필요했다. 오빠가 지금 사는 집, 크죠? 어디에 있어요? 그녀가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다. 레미안 팰리스에 있어요. 하지만 당분간은 이혼 절차 동안 상황이 복잡해지지 않게 이모 집에 머물고 있어요. 민준이 현명한 척 대답했다. 아름의 미간에 작은 주름이 잡혔다.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은 그 집에 안 사는 거네요? 차는 오빠가 쓰죠. 차는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뭐 공평해야 하니까
그렇죠. 당분간은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어요. 더 편하고 차도 안 막히고 민준이 둘러댔다. 그의 미소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아름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이상했다. 재산 분할로 큰돈을 받을 부자가 현재는 친척 집에 얹혀 살고 버스를 타고 다닌다. 그럼 오빠 지금은 어디서 일해요? 저번에는 예전 회사에서 옮길 거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몇 군데 면접 보고 있어요.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걱정 마요. 민준이 대답했다. 차가운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다. 아름은 민준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눈앞의 남자 눈에서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다. 민준이 쓰고 있던 성공한 남자의 가면이 금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빠, 자꾸 물어서 미안한데. 요약하자면 지금 오빠는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이모 집에 얹혀 살고 있다는 거네요?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 질문은 민준을 완전히 발가벗겼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네, 당분간은 상황이 그래요.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아름 씨. 판결만 나면 모든 게 정상으로, 아니 더 좋게 돌아올 거예요. 민준이 필사적으로 설득하려 했다. 아름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녀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는 사라지고 무표정한 표정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필요한 답을 얻었다. 민준은 백마탄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에게 쫓겨난 백수일 뿐이었다. 그가 자랑하던 모든 사치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아, 그렇구나. 그녀가 짧게 말했다. 그녀는 손목 시계를 힐끗 보았다. 어머, 오빠, 미안해요. 친구랑 약속이 있었다는 걸 깜빡했네. 저 지금 가봐야겠어요. 그녀는 민준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바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아름씨, 잠깐만요. 우리 아직 얘기 안 끝났잖아요. 민준이 따라 일어나며 막았다. 아름은 민준이 처음 보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얘기는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이혼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그 말을 끝으로 아름은 뒤돌아서 푸드코트의 인파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민준은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다. 힘이 쭉 빠졌다. 절반쯤 남은 아이스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달콤했던 맛이 이제 혀끝에서 쓰게 느껴졌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그는 아름과의 헛된 환상을 태기 위해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던 지훈을 버렸다. 이제 환상은 깨졌고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집, 차, 안락함, 자존심, 그리고 심지어 환상 속의 여자까지 48시간도 안 되어 모든 것이 사라졌다. 모두 그의 오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환한 형광등 아래 그 테이블에 홀로 앉아 민주는 마침내 자신이 판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후 몇 주가 지윤에게는 조용하고 생산적인 시간으로 흘러갔다. 초기의 충격과 시댁의 선전선동 폭풍이 잠잠해진 후 특히 가장 목소리가 컸던 몇몇 친척에게 변호사를 통해 조용히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난 뒤 그녀는 삶의 새로운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요구와 불평이 아닌 오직 그녀 자신의 의지로 결정되는 리듬이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5성급 호텔 같았던 그녀의 집은 이제 서서히 그녀 영혼의 안식처로 변모했다. 그녀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민준이 게으름을 피우는데 가장 좋아했던 큰 소파를 눈에 덜 띄는 구석으로 옮겼다. 그 자리에는 편안한 독서 의자와 높은 책장을 창가에 배치하고 오랫동안 사두었지만 읽을 시간이 없었던 소설들로 채웠다. 침실로 들어가 이제 텅 빈 민준의 옷장을 열자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옷장 전체를 깨끗이 닦고 라벤더 향 소독제를 뿌린 뒤 그곳을 자신의 가방과 손수건 컬렉션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바꾸었다.
한때 게으름과 요구의 상징이었던 공간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주말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충동에 이끌려 그녀는 화방에 갔다. 하얀 캔버스와 다채로운 아크릴 물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결혼 전 그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아마추어 실력이었지만 색을 섞고 캔버스에 붓질을 하는 과정은 항상 그녀에게 평온함을 주었다. 민준이 그녀의 작품을 비웃은 후로 완전히 그만두었었다. 이게 뭐야? 정체불명의 추상화네. 그 시간에 요리나 더 배우지 그래. 그렇게 말했었다. 이제 그녀를 비웃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림 도구 세트를 완벽하게 구입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넓은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이젤의 캔버스를 세우고 부드럽게 흐르는 연주곡을 틀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계획도 개념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감정을 캔버스에 쏟아부었다. 고통을 위한 짙은 파란색, 분노를 위한 불타는 빨간색, 희망을 위한 밝은 노란색,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얀색. 그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식사도 잊은 채 몇 시간 동안 그림을 그렸다. 손은 형형색색의 물감으로 뒤덮였다. 한 걸음 물러서서 결과를 보았을 때 그녀는 걸작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혼돈을 보았다. 치유 과정에 있는 자신의 영혼을 보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자신을 되찾는 과정은 집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소홀했던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오랜 두 친구 다인과 수리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 그들은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지만 지윤이 민준을 챙기거나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약속을 너무 자주 취소하면서 서서히 멀어졌었다. 그들은 아늑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지윤이 드라마틱한 과장 없이 오직 사실만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드디어, 지윤아. 솔직히 예전부터 너 보면서 속 터졌어. 다인이 지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죽어라 일하는 동안 그는 그냥 놀고 먹었잖아.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랬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맞아, 수리가 거들었다. 내가 그 사람이 임신 프로그램 같이 안 해주고 오히려 널 탓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미 이 남자는 아니다 싶었어. 너는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어.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건 내 자신을 온전히 되찾을 자격이 있다는 거야. 그날 밤 그들은 단지 추억에 잠기지 않았다. 최신 영화부터 회사 가십까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며 크게 웃었다. 아주 오랜만에 지유는 진실한 관계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다. 누구의 기분도 살필 필요 없고 말을 검열할 필요도 없는 대화. 그녀는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올 때 너무 많이 웃어서 뺨이 아팠다. 이 긍정적인 에너지는 그녀의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무실에서 동료들은 지윤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더 밝아 보였고 더 자주 웃었으며 더 집중했다. 그녀를 짓누르던 마음의 짐이 사라지자 머리가 더 맑아지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한 중요한 회의에서 지윤은 눈부셨다. 그녀는 자신있게 아이디어를 발표했고 모든 질문에 날카롭고 명쾌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신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클라이언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동안 지윤을 유능하지만 조용한 직원으로 알고 있던 부장님은 그녀를 존경심 가득한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김 대리. 회의가 끝난 후 부장님이 칭찬했다. 그런 대담한 면이 있는 줄 몰랐네요. 이 프로젝트는 김 대리 팀에 맡기겠어요. 잘 이끌어 보세요. 그 인정은 가장 달콤한 확인처럼 느껴졌다. 지금까지 민준과 박 여사는 항상 그녀의 일이 부정적인 것, 결혼 생활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려 애썼다. 이제 그녀는 명확히 보았다. 그녀의 일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일은 축복이었고 그녀의 커리어는 그녀의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노력과 지성의 결과물이었으며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이었다. 가끔 그녀의 새로운 행복의 순간들 속에서 조용한 아침에 차 한 잔을 즐길 때나 그림 한 점을 완성했을 때 민준과 박 여사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했다. 이모네 집에서의 좁고 불평 가득한 삶을 상상했다. 돈이 없어 좌절하는 민준과 더 이상 계모임 친구들 앞에서 뽐낼 수 없게 된 박 여사를 상상했다. 약간의 동정심이 들었지만 그 감정은 금세 사라졌다. 그들의 현재 상황은 순전히 그들 자신의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 상기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수년간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거의 잃을 뻔할 때까지 희생했다. 이제는 그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기적일 때였다. 지우는 진정한 자유가 그들을 고속도로에 내려놓았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자유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과정이었다. 그녀가 삶의 빈 공간들을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로 다시 채우기 시작했을 때, 그녀가 모든 것 위에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법을 배웠을 때, 그녀가 거울을 보고 자신의 힘으로 온전하고 강하고 행복한 여자를 보았을 때, 그녀는 더 이상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지윤이 자신의 세계를 재건하는 동안 민준의 세계는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아름으로부터의 거절은 그의 인생 최저점이었다. 그는 환상 속에 구축했던 유일한 도피처를 잃었다. 이제 남은 것은 쓰라린 현실뿐이었다. 그는 돈 없는 백수였고 날이 갈수록 냉담해지는 친척집에 얹혀 살고 있었다. 압박은 사방에서 왔다. 이모는 식탁에서 종종 그를 꼬집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민준아? 일 좀 구해봐. 내 엄마 불쌍하지도 않니? 언제까지 여기서 신세 질 거야? 모든 비아냥거림이 그의 너덜너덜해진 자존심의 채찍질처럼 느껴졌다. 절망 속에서 그의 머릿속을 맴도는 이름은 단 하나였다. 지윤. 그는 지윤을 되찾아야 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필요 때문이었다. 지윤은 안락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티켓이었다. 지윤은 그의 안전망이었다. 그는 첫 번째 전술을 시작했다. 사촌에 빌린 휴대폰으로 보낸 연이은 문자 메시지였다. 첫 번째 메시지는 후회의 어조였다. 지윤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땐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보고 싶어. 메시지는 지윤에게 읽혔지만 답장은 없었다. 차 변호사는 어떠한 사적인 연락에도 응답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메시지에 답이 없자 민주는 수위를 높여 추억을 조작했다. 지윤아, 우리 처음 대관령 갔을 때 기억나? 비 오는데 옥수수 구워 먹었잖아. 그때 우리 정말 행복했는데 그 모든 추억을 그냥 버릴 거야? 여전히 답장은 없었다. 좌절한 민주는 그의 주특기인 죄책감 유발 전술로 전환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소식 들었어. 잘 됐네. 나랑 어머님은 여기서 고생해도 괜찮아. 어머님은 너 때문에 속 썩어서 요즘 계속 편찮으셔. 혈압도 계속 오르고. 만약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네가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 이번에는 그의 메시지가 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지윤이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긴장하며 답장을 기다렸지만 휴대폰은 조용했다. 지윤은 넘어가지 않았다. 아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박 여사는 자신의 주특기인 쇼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침대에 누워 두꺼운 이불을 덮고 낮은 신음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열이 나고 숨이 가쁜 척했다. 숙자야, 숙자야. 동생이 방에 들어오자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지윤이한테 전화 좀 해줘. 형님이 걔랑 꼭 얘기하고 싶다고. 가기 전에 사과하고 싶다고. 화가 나면서도 언니가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이모는 결국 지윤에게 전화했다. 지윤은 회의 중에 휴대폰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화면에 뜬 이모의 이름을 보고 그녀는 즉시 양해를 구하고 회의실을 나왔다. 이런 종류의 전술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여보세요, 이모님. 지윤아, 큰일 났다. 민준이 엄마, 형님이 위독하셔. 이모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들렸다. 아까부터 계속 내 이름만 부르셔. 몸에 열이 펄펄 끓고 숨도 잘 못 쉬셔. 너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지윤은 잠시 침묵하며 귀를 기울였다. 본능적으로 이것이 쇼라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이 되었다. 만약 진짜라면 그녀는 차 변호사의 조언을 떠올렸다. 침착하게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물리적 현존이 아닌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이모님, 어머님이 정말 위독하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가시거나 119를 부르세요. 지윤은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지윤아, 형님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이모님,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건 의사지. 제가 아니에요. 지윤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영수증 사진 찍어서 제 변호사님, 차 변호사님 번호로 보내주세요. 제가 전부 부담할게요. 중요한 건 어머님이 빨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에 이모는 침묵했다. 할 말을 잃었다. 지윤의 제안은 매우 논리적이고 책임감 있었다. 지윤은 치료비를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걱정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감정적 함정에 빠지는 것을 영리하게 거부했다. 아, 알았다, 지윤아. 마침내 이모가 실망한 듯 대답했다. 전화가 끊긴 후 박 여사의 쇼는 허무하게 끝났다. 지윤이 울면서 달려와 용서를 빌게 하려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녀가 얻은 것은 무료 치료 제안뿐이었고 이는 오히려 지윤의 위치를 감정에 휘둘리는 며느리가 아닌 경제적 책임자로서 더욱 확고히 할 뿐이었다. 모든 부드럽고 조작적인 시도가 막다른 길에 부딪히자 민주는 이성을 잃었다. 지윤의 동정심을 얻을 수 없다면 그녀의 평판을 망가뜨릴 작정이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에게 망신을 줄 생각이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민주는 무작정 지윤의 회사 건물로 쳐들어갔다. 그는 더 이상 젊은 사업가처럼 보이지 않았다. 옷은 구겨졌고 얼굴은 초췌했으며 눈에는 절망적인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로비의 접수원과 경비원에게 제지당했다. 실례지만 누구와 약속이 있으십니까? 접수원이 공손하게 물었다. 김지윤 씨 만나러 왔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민준이 주변 직원들의 시선을 끌며 큰 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김 대리님은 지금 통화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경비원이 그를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민주는 진정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소리치기 시작했다. 지윤아,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나와. 우리 얘기 좀 해. 비겁하게 숨지 마. 로비의 소란에 접수원은 즉시 지윤의 자리로 전화를 걸었다. 대리님, 죄송합니다. 남편분께서 아래층에서 소란을 피우고 계십니다. 지윤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순간적으로 두려움과 수치심이 엄습했다. 모든 동료가 자신의 사적인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곧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민준이 그들의 싸움을 자신의 영역, 그녀가 자존심을 쌓아 올린 곳으로 가져오다니 그녀는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고 블레이저를 정돈하고 접수원에게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경비원 2분 대기시켜달라고 전해주세요.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지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뚫고 머리를 꼿꼿이 세운 채 당당한 걸음으로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갔다. 로비에 도착하자 경비원과 격렬하게 언쟁을 벌이는 민준이 보였다. 민준 씨, 그녀가 불렀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을 돌리기에 충분했다. 민준이 돌아섰다.
지윤을 보자 그는 즉시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오려 했다. 자기야, 드디어 나왔구나. 나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래, 지윤아. 제발. 지윤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2명의 경비원이 이미 그녀 곁에 서 있었다. 첫째, 자기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녀가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찌를 듯 했다. 둘째, 여긴 내 직장이고 내가 일하는 곳이에요. 당신이 여기 와서 소란 피울 권리는 없어요. 하지만 난 내 남편이잖아. 민준이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으려 소리쳤다. 우리 부부관계는 법원에서 처리 중이에요. 모든 소통은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야 하고요. 당신도 알잖아요? 지윤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절제되어 있었다. 지금 당장 조용히 나가주세요. 싫어. 네가 나랑 얘기하기 전까지는 안 가. 민준이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다. 넌 나한테, 어머님한테 너무해. 우리를 쫓아내고 지윤은 흔들림 없이 그를 마주 보았다. 여기서 당신과 언쟁하며 제 자신을 망신시키지 않겠어요? 경비 아저씨. 그녀가 옆에 경비원에게 말했다. 이분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만약 거부하면 소란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지윤의 차갑고 논리적이며 전문적인 말에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지윤이 울거나 맞서 소리칠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이 새로운 지윤, 너무나 침착하고 권위 있으며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는 지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2명의 경비원이 그의 팔을 잡기 위해 다가서자 민준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다. 수십 쌍의 눈앞에서 패배하고 망신당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는 그 웅장한 건물 로비 밖으로 끌려나갔다. 지윤은 그가 유리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여전히 조용한 동료들을 힐끗 보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금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으며 꼿꼿한 등을 세운 채 다시 에스컬레이터로 향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녀는 이것이 마지막 선전포고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시도했고 실패했다. 이제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법정뿐이었고 지윤은 그럴 준비가 그 누구보다도 더 되어 있었다. 재판날은 마치 하늘과 땅이 만나는 날처럼 느껴졌다. 가정법원의 공기는 무거웠다. 말하지 못한 기도, 부서진 희망, 자존심 싸움으로 가득했다. 창백하게 칠해진 복도는 긴장된 얼굴들로 가득했다. 단정한 네이비색 블레이저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올린 지윤은 차 변호사 옆에서 당당한 걸음으로 걸었다. 그녀는 긴장하지 않았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실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사실은 그녀의 편이었다. 대기실 건너편에서 그들이 보였다. 민준과 박 여사.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패배를 반영했다. 민준은 약간 빛바랜 셔츠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시선은 텅 비어 있었다. 항상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했던 박 여사는 이제 수수한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다. 그들 옆에는 마치 이 싸움에서 질 것을 이미 아는 듯 피곤해 보이는 중년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지윤은 박 여사의 눈에서 증오의 불꽃을, 민준의 눈에서는 후회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보았다. 지윤은 그저 차분하고 무표정한 시선으로 응수하고는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눈으로 나눌 이야기는 없었다. 서류가 말하게 할 것이다. 첫 번째 순서는 조정이었다. 양측을 화해시키려는 법원의 마지막 노력이었다. 그들은 작은 방,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조정위원이 중재자로 나섰다. 자, 민준 씨, 지윤 씨. 조정위원이 참을성 있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것은 타협점을 찾는 것입니다. 결혼은 신성한 약속입니다.
만약 화해할 여지가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즉시 말을 꺼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 의뢰인 민준 씨는 기본적으로 이 이혼을 원치 않습니다. 여전히 아내를 매우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건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한 오해일 뿐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사과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용의가 있습니다. 차 변호사는 옅게 미소 지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원고 측의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제 의뢰인 지윤 씨는 수년간 정신적 압박과 경제적 착취를 당해왔습니다. 이혼 결정은 최종적이며 번복할 수 없습니다. 화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조정위원은 다음 주제 재산 분할로 넘어갔다. 좋습니다. 이혼이 불가피하다면 공동 재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 진짜 쇼가 시작되었다. 민준의 변호사는 종이 몇 장을 꺼냈다. 위원님,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의뢰인 부부는 여러 자산을 취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레미안 팰리스 아파트 한 채, SUV 차량 한 대, 그리고 상당한 예금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동등하게 50대 50으로 분할되어야 하는 공동 재산입니다. 민주는 허리를 조금 더 꼿꼿이 세웠다. 희미한 희망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이것이 그가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민준의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비록 저희 의뢰인이 지난 몇 년간 공식적으로 직업을 갖지는 않았지만 그는 가정의 값을 매길 수 없는 기여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정신적 지지를 제공했고 집의 안전과 안락함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비물질적 기여 또한 법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지우는 그 주장을 듣고 코웃음 칠 뻔했다. 정신적 지지라니. 모욕과 게으름의 형태를 띤 정신적 지지 말인가. 이제 차 변호사의 차례였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저 두꺼운 서류철을 열고 서류 뭉치들을 차분하고 체계적인 동작으로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 뭉치 하나하나가 민준의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차 변호사가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날카로웠다. 가정이 아닌 증거에 기반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서류를 조정위원 앞으로 내밀었다. 이것은 레미안 팰리스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혼인신고 2년 전에 취득한 것입니다. 소유주 이름은 단 한 명, 김지윤입니다. 이 아파트는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입니다. 민준과 박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들은 지윤이 돈을 냈다는 것은 알았지만 법적 상태가 이토록 명확한 줄은 몰랐다. 차 변호사는 두 번째 서류를 놓았다. 이것은 해당 SUV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과 구매 계약서입니다. 3년 전 김지윤 씨의 연말 보너스로 전액 현금 구매했습니다. 김지윤 씨 개인 계좌에서의 모든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상의 소유주 김지윤입니다. 조정위원은 서류들을 살펴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은 차 변호사가 가장 두꺼운 뭉치를 놓으며 말했다. 지난 5년간의 김지윤 씨 개인 계좌와 공동생활비 통장의 거래 내역 요약입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볼 수 있듯이 생활비 통장으로의 입금은 100% 김지윤 씨의 급여에서 나왔습니다. 지출은 모든 생활비, 대출금, 공과금, 보험료, 박 여사님의 용돈, 심지어 민준 씨의 개인적인 지출, 게임 콘솔 구매부터 카페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차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사실들이 스며들 시간을 주었다. 그녀는 민준의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상대 측 변호사님께서 아까 정신적 지지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가진 데이터는 오히려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정신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만 있었을 뿐입니다. 제 의뢰인은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 일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어머니의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 방식까지 지탱해야 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이미 잿빛이 되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다. 옆에 앉은 박 여사는 입술을 깨물고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러므로 위원님, 차 변호사가 주장을 마무리했다. 공동 재산 분할에 대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은 순전히 제 의뢰인의 소유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혼을 법적으로 확정하고 제 의뢰인이 더 이상 원고 측의 비합리적인 요구 없이 평온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받기 위해 왔을 뿐입니다. 조정위원은 민준과 그의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원고 측 변호사님, 이 서류들을 반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의뢰인께서 재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증거 같은 건 말입니다. 민준의 변호사는 당황했다. 그는 민준을 힐끗 보았지만 민준은 그저 힘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정과 헛된 희망만 가지고 왔을 뿐이었다. 없습니다, 위원님. 변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정위원은 한숨을 쉬었다. 좋습니다. 조정은 불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볼 때 원고 측은 청구 내용을 다시 고려해 보시길 권고합니다. 만약 이대로 본 재판으로 간다면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정중한 법률 용어로 표현된 완벽한 패배 선언이었다. 그 후의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모든 투지를 잃은 민주는 결국 지훈 측이 제시한 조건에 동의했다. 그는 기존 자산에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는 집에 남겨진 자신의 개인 물품을 돌려받을 권리만 가질 뿐이었다. 그 대신 지훈은 차 변호사를 통해 법이 정한 최소한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것은 1년치 월세도 감당하기 힘든 아주 적은 금액이었다. 몇 주 후 그들의 이혼을 공식화하는 마지막 망치 소리가 울렸을 때 지훈은 승리의 희열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깊은 안도감을 느꼈을 뿐이다. 그녀 인생의 한 장이 공식적으로 닫혔다. 그녀는 법원 건물을 걸어 나왔다. 대기석에 여전히 맥없이 앉아있는 민준과 박 여사를 뒤로 했다. 바깥에 뜨거운 공기를 들이마시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옆에 있는 차 변호사를 보고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천만에요, 지훈 씨.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충분하세요. 차 변호사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으며 화답했다. 지훈은 자신의 차로 향했다.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과거는 끝났다. 그녀 앞에는 밝은 도로와 온전히 그녀의 것이 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법정은 그녀가 항상 알고 있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그저 짐을 버렸을 뿐이다. 1년이 흘렀다. 시간은 상처와 쓰라림의 앙금을 씻어내며 천천히 흐르는 물과 같았고 맑음과 평화를 남겼다. 지훈에게 그 1년은 르네상스, 즉 재탄생의 시기였다. 토요일 아침, 더 이상 시끄러운 알람은 없었다. 그녀는 넓은 침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에 눈을 떴다. 넓은 침대 위에서 몸을 쭉 뻗으며 한때는 너무나 낯설었던 평온함을 느꼈다. 집은 이제 다르게 느껴졌다. 벽에는 더 이상 다툼의 메아리가 아닌 그녀가 스피커로 틀어놓은 부드러운 재즈 선율이 흘렀다. 모든 구석에 그녀의 새로운 삶의 흔적이 있었다. 거실에는 그녀가 그린 추상적이고 다채로운 캔버스들이 깔끔하게 걸려 있었다. 창가 책장은 이미 빽빽하게 차 있었다. 발코니에서는 그녀가 직접 가꾼 화초들이 무성하고 푸르게 자라고 있었다. 집은 이제 그녀와 함께 숨쉬었다. 좋아하는 블랙커피 한 잔을 내린 후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뒷마당이 보이는 식탁으로 갔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올가을, 3주간의 일본 단독 여행. 그녀는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고 가격을 비교하며 여행 블로그를 열심히 읽었다. 예전에는 이런 여행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민주는 분명 돈 낭비라거나 여자가 어떻게 혼자 가냐는 이유로 반대했을 것이다. 사실 그는 혼자 남겨져 자신을 챙기는 것이 귀찮았을 뿐이다.
이제 그녀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상은 그녀가 탐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녀의 커리어도 더욱 빛났다. 작년에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후 그녀는 시니어 매니저로 승진했다. 책임은 더 커졌지만 새로운 열정으로 일했다. 더 이상 기생충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꿈을 위해 일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존경받고 상사에게 인정받았다. 그녀는 전문가로서 뿐만 아니라 리더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다. 물론 그녀가 항상 혼자인 것은 아니었다. 다인, 수리와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여동생 지혜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대가 되었다. 그들은 그녀의 진실한 지지 시스템이었다. 가끔 몇몇 남자 동료나 오랜 친구들이 그녀에게 접근하려 했다. 그녀는 친절하게 응대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치유되는 과정에 있었다. 트라우마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저 더 현명해졌을 뿐이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이 남자의 존재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언젠가 누군가가 온다면 그 남자는 짐이 아니라 보완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구원해야 할 사람을 찾지 않았다. 동등한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어느 평일 오후, 퇴근길에 그녀의 차가 신호등에 멈춰 섰다. 복잡한 서울거리 한복판에서 그녀의 눈은 우연히 길 건너편의 한 장면을 포착했다. 붐비는 버스 정류장, 기다리는 사람들 틈에 그녀가 너무나 잘 아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박 여사와 민준이었다. 지윤에게 시간은 마치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들을 똑똑히 보았다. 박 여사는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옷차림은 수수했고 얼굴은 피곤과 실망의 주름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무언가 잔소리를 하고 있었다. 옆에 선 민주는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명품 셔츠를 입고 있지 않았다. 약간 낡아 보이는 파란색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더 이상 깔끔하게 정돈되지 않았고 한때 잘생겼던 얼굴은 이제 생기 없이 칙칙했다. 그들은 마치 억지로 함께 생존하는 두 이방인처럼 보였다. 10,000원 시내버스가 그들 앞에 멈춰 섰다. 두 사람은 다른 승객들과 함께 억지로 밀치며 올라탔다. 지유는 민준이 버스에 오르려다 거의 넘어질 뻔하는 것을 보았다. 그 광경, 단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의 모습은 지윤의 마음에 승리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증오도 분노도 없었다. 그녀가 느낀 것은 그저 공허함이었다. 그들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에 보고 잊어버린 영화 속 등장인물들 같았다. 약간의 동정심이 들었지만 그 감정은 금세 사라졌다. 지금의 삶에 대한 깊은 감사함으로 대체되었다. 그들의 운명은 더 이상 그녀의 책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전히 그들 자신이 내린 선택의 결과였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뒷차가 경적을 울렸다. 지유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가속 페달을 밟았고 차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 광경을 룸미러에 남겨두고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오직 앞만 바라보았다. 그날 밤 모든 일을 마친 후 지유는 집 발코니에 섰다. 그녀는 고층 빌딩의 불빛으로 장식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밤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스쳤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꾼 그날을 다시 떠올렸다. 경부고속도로 82km 지점에서의 그날, 그녀가 인생에서 내렸던 가장 미친 짓이자 가장 무서운 결정. 예전에는 그날이 자신의 결혼을 파괴한 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그날은 파괴의 날이 아니었다. 그날은 창조의 날이었다. 그녀가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무언가를 끝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폐허 위에서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그녀는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지만 단호한 손으로 자신의 운명을 직접 빚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진실하고 평화로우며 승리에 가득 찬 미소. 그녀는 더 이상 짓지는 않으면서 그늘만 찾는 이들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 자신이 집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 그리고 그 집 안에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